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저는 친구 아기 돌잔치를 갔다가 제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기만 한데요. 돌잔치 내내 행복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언제가 돼야 저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아이를 낳고 힘들어 죽겠다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에겐 그냥 행복한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보였죠.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싶고 친구들이 애를 낳으면 나도 그러고 싶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친구의 모든 것이 부럽고 샘이 났었어요. 사실 이런 부러움의 시작은 아픈 과거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어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어요. 그래서 뭐든 저 혼자 감당해야 했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억척을 떨어가며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야 했고요. 학교 다닐 땐 공부를 그렇게 했고 직장에 들어갔을 땐 일을 그렇게 독하게 죽기 살기로 했어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었죠. 또 취직한 후에는 입사 동기보다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늘 매사 이렇게 억척을 떨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오래 본 친구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고 사냐고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도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항상 불안해서 생존 본능처럼 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매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20대 젊은 나이에도 또래보다 연봉도 높고 30살 즈음엔 돈도 제법 많이 모아서 그간의 불안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딱 하나, 여전히 제 옆에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늘 마음 한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만약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가족이 없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며 불안을 키워갔고 저의 마음이 이렇다 보니 내심 결혼을 빨리 해 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친정이 없는 고아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누군가를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렵게 연애를 시작해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연애와 결혼 쪽엔 어쩐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친구의 돌잔치 중 자꾸만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쳐다라도 보려고 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진짜 별로였는데요. 평소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동네 아저씨처럼 생겨서 영 아니었고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나중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친구의 돌잔치가 끝날 무렵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 짧은 문장 하나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외모도 외모지만 자신감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돌잔치의 주인공인 친구의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곧이어 제 친구까지 남편을 돕기 위해 구원투수처럼 다가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까지 숫기가 없진 않았는데 전에 제 와이프 SNS에서 미진 씨 사진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뵙고 긴장했나 봐요. 미진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어떠세요? 그래 미진아, 같이 가서 우리끼리 2차 하자. 저는 솔직히 대놓고 남편과 엮으려는 친구 내외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는 저에게 몇 안 되는 소중하고 친한 친구이기에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이왕이면 제 마음에도 쏙 드는 남자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대충 있다 금방 일어나자 하는 심상으로 친구 집에 들어갔죠. 내내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친구의 집에 오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친구네 아이도 잘 보고 친구를 도와 이것저것 집안일도 참 잘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친구 내외랑 꽤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이였더라고요. 집에도 여러 번 와서 함께 밥을 먹어 친구 아이랑도 삼촌 하면서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미진아, 내가 전에 우리 남편 회사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다고 했지. 그게 창훈 씨야. 뭐? 저는 속으로 넌 내 친구면서 나한테도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면에 대놓고 나는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라고 할 수 없어 적당히 시간을 때웠는데 이 남자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더라고요. 술 못 드세요? 아니요, 미진 씨 모셔다 드리려고요. 저 원래 술 잘 먹습니다. 아, 그렇다고 술버릇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엔 말도 잘 못하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남편은 제법 제 앞에서도 말을 잘했어요. 어찌됐든 남편이 자상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친구 내외랑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만났죠.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호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도 끝도 없이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예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생전 처음 그런 예감이 들었고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할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해서 남편과 3년 후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초 봤던 남편은 봐왔던 대로 참 가정적이고 저보다 꼼꼼해서 집안일도 척척 잘했는데요. 그중 무엇보다 가장 결혼하고 좋았던 것은 남편이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줬다는 거였어요. 워낙 혼자서만 살아서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저였기에 결혼 후 저는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아깝다며 남편의 어디가 좋아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덜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남편 정말 자상해, 매력 터져. 세상에 이런 남자는 우리 남편밖에 없을걸? 이라고 말했고 주변에선 이런 대답을 하는 저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연애 초 제가 고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도 별로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겠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자기를 만났다면 그 시간들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있었을 텐데 앞으론 내가 자기 절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을게. 나만 믿어. 이제부터 자기는 내가 책임질게.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남자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저와 남편도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도 빨리 아이를 낳아 제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자꾸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야, 요즘은 둘이 벌지 않으면 힘들어. 내가 애를 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맞벌이 하면서 애 다 키웠는데 굳이 외벌이를 고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랬잖아. 자긴 어릴 때부터 혼자라 늘 자기가 다 했다고. 난 이제라도 자기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리 요즘은 대체로 아이 낳고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난 당신은 집에서 아이와 편하게 있고 힘들고 더러운 건 나 혼자 감당하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 내가 책임진다고. 누가 들으면 저렇게 좋은 남편이 어딨냐고 저한테 호강에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게 사는 것도 해본 사람이 누린다고 저는 앞으로 이대로라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남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재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남편 편이었는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병원에선 저에게 고령 임산부라며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저는 울며 거저 먹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상을 살게 된 저는 이 생활이 좋으면서도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책도 보고 여유롭게 밖에 나가 산책도 하며 쇼핑도 하니 아, 사람이 이렇게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살게 해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과 밖에 나가 혼자 버는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런 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초보 엄마인데다 딱히 도움받을 친정이 없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 남편에게 예전만큼 신경을 못 썼는데 남편은 그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툭 하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제가 애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죠. 남편은 마치 저에게 갑질을 하듯 집안 살림이며 반찬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더니 나중엔 저에게 자기가 주는 생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가계부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기분도 나쁘고 이러려고 나를 집에 들어 앉혔나 하는 생각에 결혼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이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너무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 가성비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필요할 때마다 타서 써. 뭐라고? 이럴 거면 나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일할래. 누가 요즘 남편한테 생활비도 아니고 꼬박꼬박 돈을 타서 써? 난 싫어. 애를 맡긴다고? 자기가 그러고도 엄마야? 자기야, 부모 없이 커서 그게 뭔지 모르나 본데 애는 엄마가 봐야 정서 발달도 잘 되고 애착 관계도 잘 되는 거야. 자긴 나중에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이상하면 좋겠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부모가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애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야? 왜 또 말이 그렇게 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솔직히 자기 돈 관리 잘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맡아서 한다는 건데 뭘 그렇게 핏대를 세워. 나중에 자기가 살림 좀 잘하면 다시 경제권 줄 거야.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살림합니다. 자기 쪼잔하고 세심한 기준을 저한테까지 들이대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경제권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남편과 싸워서라도 다시 직장을 다닌다 쳐도 당장은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필요한 돈을 타서 쓰게 되었는데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나 혼자 먹고 쓰는 것도 아닌데 구걸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치사하고 돈 얘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게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왜 필요해?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최저가 알아봤어?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번 돈이잖아. 자기가 번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좀 알뜰하게 쓸 수는 없어? 다른 집 와이프들은 돈 10원에도 벌벌한다고 하던데. 아니,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도 아니고 무슨. 최저가 검색해요. 한다고요. 누구는 밖에 나가 돈 안 벌어봤나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적성에도 안 맞는 육아를 하는 건데 저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는 참지 못하고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복직?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해? 자기가 편하게 집에 있는 동안 세상은 변해도 아주 많이 변했어. 자기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라고. 경력도 단절된 당신을 어느 회사가 써준다고 큰 소리야. 그냥 자긴 살림이나 하면서 나랑 애 뒷바라지나 잘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말과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꼴에 사회생활 한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 그간 그래도 내 남편은 생긴 건 좀 아쉽지만 성격이 좋고 인격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현실 자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밖에 나가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는 정말로 결혼한, 그것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경력이 단절된 저에게는 냉정했고 남편 모르게 냈던 이력서들은 줄줄이 떨어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애당초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던 남편에게 미움과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는데요. 이윽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남편의 사탕발림에 내가 홀랑 넘어간 거지. 내 잘못이야. 하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영영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자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완전히 떡이 돼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지 못하고 저 정도가 될 때까지 마시나 해서 한심해 보였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에 또 남편이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집에서나 큰 소리 치지 어디에서 큰 소리 치겠니?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은 저를 개슴츠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집에서 놀라고 했다고 진짜 노냐? 그냥 폼 잡으려고 한 말인데 애가 졌다고 홀랑 사표를 쓰냐고. 요즘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 지가 무슨 뽀로로인 줄 알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너만 편하게 먹고 노니까 좋냐? 저는 충격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취중 진담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진심이 아니고 폼 잡으려고 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 이 결혼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지난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화장대에 놓인 제 화장품을 보며 어디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그냥 얼굴 로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런 게 다 낭비라고. 아우 답답해. 라고 핀잔을 주고 출근했어요.
거기엔 스킨 로션, 크림밖에 없었어요. 그 흔한 에센스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새로 산 화장품도 아니고 벌써 3달도 넘게 쓰고 있는 화장품인데 어이도 없고 이젠 저에게 막말을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시비거리를 찾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언제고 기회가 생기면 기필코 이 가정을 내 손으로 깨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돈 타 쓰는 것이 치사하고 더러워 제가 결혼 전 취미로 했던 재봉틀을 활용해 아이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갑 엄마에게 작아진 아이 옷을 물려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옷 정말 하나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이거 입히고 문화센터 갔더니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난리가 났어. 자기 애들 옷 만들어서 팔 생각 없어? 자기 일하고 싶다며. 그야 당연히 일하고 싶은데 에이 이게 팔리겠어? 여태 내가 한 말 안 들었어?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다니까. 자기 애들도 입히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다니까. 저는 그 순간 이걸 놓치면 후회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모은 비상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 옷을 구입해 사이즈를 참고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엔 저에게 옷을 팔라고 권했던 엄마를 통해 아름아름 판매를 하다 본격적으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선주문을 받고 아이 옷을 제작해 판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입이 생기니 저는 없던 활력이 생겼어요. 남편이 뭐라 싫은 소리를 해도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즈음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저는 아이가 없는 시간을 모두 옷 만드는 데 사용했죠. 제가 만든 아이 옷은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줘서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라며 딸아이가 좋아하고 저는 남편한테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되니 전에 없던 활력이 더 생겼어요. 1년 정도 지나자 제 순수입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번 월급과 비슷해졌어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1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혀 타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대로라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없이도 아이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지만 옷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을 차려 함께 옷을 만들 수 있는 직원 몇 명을 뽑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며 브랜드를 만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꾸준히 이용해준 고객도 있고 계속 반응이 좋아 저의 사업은 매달 수익이 고공행진을 했죠. 마침내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품이며 옷, 그리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에 돈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남편은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고 불안해했고 드디어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나 몰래 대출 받았으니? 뭐? 대출?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이젠 좀 아끼는 법을 배워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 했는데 요즘은 아주 흥청망청하잖아.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혹시 결혼 전에 쓰던 신용카드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야? 남이야 신용카드를 쓰건 대출을 받건 신경 꺼. 당신 돈에만 손 안 대면 되잖아. 너도 참 답 없다. 돈 타서 쓰는 게 싫어서 지금 막 나가는 거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빚 대신 갚아줄 생각 1도 없거든? 당신이 나가서 파출부를 하던 몸을 팔건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아. 알겠어? 아니다. 우리 이혼하자. 곧 있음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도 아닐 텐데 나는 그런 거 딱 싫어. 빚을 다 갚고 오던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
뭐? 몸을 팔아? 이혼? 그래, 이혼하자. 당신 말대로 이혼하면 되겠네. 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려고 던진 미끼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신있게 말했을까요? 남편은 저의 당당한 태도에 또 금방 머리를 굴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나 몰래 복권 맞았니?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투로 태세를 바꿔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은 쏙 들어갔고 저만 보면 복권일까 빚일까 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이 남편이 제가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지만요. 아빠가 저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걸 보고 자란 딸이 나중에 남편과 같은 남자를 정상이라고 생각할까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회사고 뭐고 내팽개치고 집으로 와서 물건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 순간 저는 고맙다며 증거사진을 찍어댔어요. 네가 복권을 맞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안 그래? 복권이나 마나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우린 이미 부부도 뭣도 아닌데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 여태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상관이 없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여태 나한테 받아간 돈 갚고 가. 아니, 복권 맞은 거 반 내놓고 가. 돈을 갚으라고?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 쫌스러운 거 지나가는 개도 알아. 그리고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누가 그래? 방금 네가 말했잖아. 복권 맞은 거 나랑 상관없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나 복권 맞았다고 말한 적 없거든? 빚을 졌건 돈이 생겼건 너랑 상관없다는 소리지. 네가 준 몇 푼 안 되는 돈도 1년 넘게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넌 내가 차린 밥이며 반찬 잘도 처먹더라. 여기서 지저분하게 굴 거 없고 판사 앞에서 재판할 때 얘기해. 나 할 말 아주 많거든. 그리고 방금 이 사진 너무 고마워. 덕분에 소송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미리 마련해 놓은 오피스텔로 갔어요. 당연히 집 밖에서 아이는 놓고 가라고 또 실랑이를 벌이긴 했는데 아이가 하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무서워. 하나는 엄마만 좋아. 라며 남편을 거부하며 떼를 쓰는 바람에 의외로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죠. 그 후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아이 옷을 팔아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소송을 하는 동안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서로 마음 맞춰서 잘 살아보자고 문자와 음성을 남기며 혼자 생쇼를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것도 듣기 싫어서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소송 끝에 혼인 생활 동안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인정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림하는 저에게 1년 넘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유력한 사유가 되어 드디어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저를 길바닥에서 붙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네요. 미진아, 미안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잠깐 돌았어. 근데 나 정말 자기 너무 사랑해. 내 진심 알잖아.
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줘. 돌았건 미쳤건 난 그동안 충분히 불행했고 앞으로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는 아빠 없이 클 하나는 생각 안 해? 아빠? 엄마한테 막말하고 무시하고 돈이라고 하면 쫌스럽게 구는 아빠? 난 우리 딸이 너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섭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애 팔지 말고 가망 없으니까 포기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서 완전히 바뀐 태도로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네. 내가 그래서 너 처음에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는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돈 가지고 유세했어? 그래. 나 돈 생기니까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는 너 같은 남자랑 엮이지 않으려고. 그 얼굴로 살면서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아. 어쩜 넌 생긴 것처럼 인성도 거지 같니? 한때 네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내가 돌았다. 나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절대 다시 만나지 말자. 저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법원 앞에서 더러운 싸움을 하며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이혼 후 완전히 폐인이 돼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싫다는 독촉장 받으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았다고 남편의 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남편과 다시 엮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도 제 사정을 듣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뭐 알고 그런 사람을 소개해줬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감사하게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얻고 아이 모델도 선발해서 이젠 공방이 아닌 공장에서 옷을 만들게 돼서 엄청 바쁘거든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 저희 딸이랑 행복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서 이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딸한테도 아빠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부디 예전에 저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당하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비록 고아라는 과거와 불행한 결혼을 거쳐 만들어진 지금이지만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소중한 인생과 딸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지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서울에서 싱글맘으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둘이 되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정말 남편에게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제 전 남편은 최악 중 정말 최악이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 전 저는 남편이 또래보다 생각이 어린 게 귀여웠고 끈기가 없는 것도 결단을 빨리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만큼 제가 콩깍지가 씌었었다는 거겠죠. 남편은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 중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에요. 아니, 힘들면 나처럼 육아휴직을 받지. 그렇게 덜컥 관두면 어떡해? 어디 다른 데 갈 때 정해져서 그만둔 거야? 이제부터 알아볼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도 회사에서 돈 나오고 나도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있잖아. 당분간은 걱정 없어. 라며 무사태평한 남편을 보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도 전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지 않아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마저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같이 봐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될 시간이면 남편은 어느새 집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가버리곤 했어요. 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술 마셨어? 아우, 냄새. 이러면 우리 윤서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대체 신생아 아빠가 왜 자꾸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와? 아이,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한잔 했어. 친구가 나 아이 아빠 됐다고 축하한다며 굳이 먹자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지. 그 사회생활을 왜 윤서 울기만 하면 나가서 하고 와? 그래서 직장은 찾았어? 일할 회사를 찾아야 사회생활이지.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런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한다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배가 고플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저희 집에 들른 저의 새언니가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혼자 쩔쩔매며 우는 아이를 업고서 분유를 타고 집안일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어머 아가씨, 서방님은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또 어디서 술이나 먹고 있겠죠. 대체 직장은 언제나 잡으려고 그러는지 애 아빠가 돼서도 천하태평이에요. 속에 화가 잔뜩 쌓여있던 저는 무의식 중에 제 한탄을 하는 새언니에게 쏟아놓았고 새언니는 그때부터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같이 봐주었어요. 사실 제 친정 엄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년째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몸조리도 못 해주셨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못하셨죠. 대신에 제가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드렸고 영상전화도 계속했어요. 엄마가 우리 딸 첫 아이 낳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정말 장하다. 엄마, 나 되게 잘해. 걱정하지 마. 우리 윤서 좀 크면 같이 엄마 보러 갈게. 그런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혼자 펑펑 울곤 했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저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는 걸 보던 새언니는 결국 이 일을 오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봐줬어요. 오빠의 친구분은 사업 수완이 좋고 자금이 넉넉해서 사업을 쭉쭉 성장시키고 잘 나가는 대표였어요. 남편은 그분 직속 관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대박. 내가 정말 그 회사 시스템 관리팀이란 말이지? 역시 느긋하게 마음먹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라는 게 정말이었어. 당신이 직장 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빠가 알아봐준 거잖아. 그러면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니야? 누가 아니래? 감사하다고 문자 보냈어. 그래도 이런 행운이 온 건 내가 낙천적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걸 자기 운이 좋은 걸로 돌리는 남편한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좋은 회사에 힘있는 부서에 들어갔다며 신이 난 남편은 얼마간은 부지런히 회사를 다니고 일도 곧잘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시간이 좀 지나자 원래 갖고 있던 태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뻑하면 반차를 썼고 외근을 핑계로 집에 와서 낮잠을 잔다든가 일 처리를 잘못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진짜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걸 못 갚아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김상우 씨 댁 맞죠? 여기는 땡땡캐시고요. 지금 대출금 못 갚은 게 3개월째거든요. 얼른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을 찾고 회사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남편이 자꾸 전화를 피하는 것도 이상하고 핸드폰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인터넷에 연결해 놓은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게 수상해서 제가 캐물었더니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어디다 쓴 거야? 얼마나 돈을 썼길래 대출금을 못 갚는다는 전화가 와. 아, 그게 내가 아는 형이 진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아직 그게 터지지 않아서 그래. 거기만 터지면 그깟 대출금들 다 갚고도 남아. 걱정하지 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지금부터 얼른 갚아. 상우 씨 술 마실 돈은 있고 대출금 갚을 돈은 없어? 그리고 이것 말고도 대출 받은 거 또 있지?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그게 땡땡은행하고 땡땡카드에서도 빌렸는데 실은 거기 대출금을 못 갚아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거였어. 지금 은행하고 카드 대출은 얼마 안 돼. 상우 씨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돼. 대체 어떡하려고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함부로 하는 거야. 투기 아니고 투자라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네가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털을 다 뜯어놓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는 데 머리를 써야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우리 딸은 아빠 잘못 만난 죄로 이유도 모른 채 편부모 아래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우리가 사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아빠가 세를 받고 있던 방 2개짜리 아담한 빌라를 저희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증여세는 너희 월급에서 나눠내는 걸로 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집 명의는 우리 은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자네가 우리 딸하고 손녀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든지 알지? 그런데도 자네는 자네 어머니한테 죽어도 말 못하겠다고 버텨서 사돈댁에서 해결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거니까 집 명의만큼은 내 딸 이름으로 해야 돼. 예, 장인어른.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라고 은미랑 윤서 고생시키고 싶어서 이랬겠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회사 일에만 매진할게요. 그래, 제발 회사에서도 똑부러진 모습 좀 보여줘. 내 친구 보기가 민망해 죽겠어. 내 친구도 내 매제라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은 넙죽넙죽 사과도 잘하고 말도 잘했지만 제가 볼 때 남편 말에는 영 진실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랑 오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 건지 한동안은 그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어요. 남편이 투자했다던 부동산은 결국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남편의 친구인지 선배인지 하는 사람은 이미 돈을 전부 해먹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 거니 잊어버리자 해도 속이 쓰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에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더 속이 상했고요. 아빠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자주 전화도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슨 투자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셨어요. 한 번은 휴일에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거실 청소를 한다고 아기를 앞으로 안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배 쭉 깔고 방에 누워서 과자 먹으며 핸드폰으로 웹툰만 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오빠하고 새언니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셨냐며 고개만 까딱하더니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오빠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매제, 지금 은미 혼자 애 보고 청소하는 거 안 보여? 매제가 청소하기 싫으면 윤서라도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애 엄마 혼자 이 일을 다 하는데 팔자 편하게 누워서 만화나 보고 있어? 거기 방도 다 치워놓은 것 같은데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서 말이야. 은미 좀 도와줘. 아, 형님,
저는 맨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님도 회사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휴일이 얼마나 꿀 같은지. 정말 저에게는 회사에서 시달리는 걸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윤서는 저한테 안겨 있으려고도 안 해요. 애는 엄마랑 오래 붙어 있어야 정서적으로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형님, 요새는 만화라고 안 해요. 웹툰이죠. 오빠와 저, 그리고 새언니는 정말 한심해서 서로 얼굴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뭐, 저한테도 할 말 없으시죠? 제가 내일부터 야근이 많고 회사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푹 쉬어야 되니까 저는 문 닫고 혼자 있을게요. 하더니 문을 탁 닫고는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아기가 잠든 데다 모처럼 저를 보러 와서 싸우기 싫다며 꾹 참더라고요. 저는 정말 2 사람을 보는데 창피하고 무안했어요. 아무리 친형제 지간이라지만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고 대출금으로 나갈 것도 없게 되자 저희 집 상황은 차츰 제자리를 잡아갔어요. 아빠가 하도 확인을 하니 남편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게 되자 남편은 신이 나서 쇼핑을 잔뜩 해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무슨 돈으로 샀어? 무슨 돈이긴 내가 번 돈이지.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거 봐. 요즘 새로 나온 선글라스야. 이거 끼고 골프 치러 가면 뽀대 나겠지. 이건 새 지갑이고 이건 운동화. 야, 이 티셔츠 이쁘지 않냐? 라며 제 앞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자랑하는데 어쩌면 제 거랑 아이 거는 하나도 없는 건지 아무리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열받더군요. 상우씨, 우리 윤석 거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딸내미 것도 하나도 안 챙기냐? 아빠가 돼서 뭐 그래? 윤석? 아니,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뭘 한다고 무슨 선물을 사오냐? 그런 거 다 돈 낭비다. 차라리 제대로 쓸 줄 아는 어른 거 사는 게 낫지. 윤서 형님하고 장인어른이 이것저것 사다 줘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잖아. 장난감도 잘 안 갖고 놀고. 가만 보면 너는 되게 쓸데없는 데에 돈 쓰려고 하더라. 아, 그래? 그래서 내 것도 하나도 안 사온 거야? 야, 네 거 없다고 삐진 거야? 근데 윤서 핑계 댄 거고? 너도 참. 아, 다음에 사다 줄게. 이번에는 나한테 모든 걸 해주기로 정했거든. 바로 내가. 라고 좋다고 웃는데 정말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빠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다며 투덜거리더니 가끔 드리던 안부 전화도 점점 뜸했거든요. 얼마 후에 있었던 아빠 생신에도 선물 하나를 안 하는 거였어요. 상우씨, 아무리 아빠가 불편해도 생신인데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성과금 받은 걸로 상우씨 것만 샀으면 생신은 제대로 챙겨야지. 나 우리 엄마 옷 사주느라 돈 다 써서 돈이 없어. 카드 더 이상 쓰면 안 돼. 뭐? 어머니 옷은 왜? 아니, 지난달에도 사드리지 않았어? 엄마 친구들이랑 놀러 가신대, 해외로. 근데 거기서 되게 좋은 레스토랑 가나 봐. 아들이 꽤 괜찮은 스타트업 다닌다는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가면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 생신 선물은 못 한다고? 야, 너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게 누구 덕인 줄은 알아? 네가 그 잘난 회사 어떻게 들어간 건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위주로만 생각하니? 아, 진짜. 아주 이 집 같지도 않은 집에 회사 좀 소개해줬다고 평생 울거먹어라. 어? 언제까지 그렇게 공치사 할 건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회사 때려치고 나와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지금 나한테 뭐래? 어디 그 말 우리 오빠 앞에서 똑같이 해봐. 내가 지금 전화할 테니까 해보라고. 제가 화가 나서 핸드폰을 들고 오빠 번호를 누르니 남편은 그제야 알았다며 자기가 장난 한번 해봤다며 얼머부리며 넘어가는데 너무 얄밉고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거의 대화도 안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새언니가 딸애랑 저랑 같이 바람 쐬게 해준다고 같이 교회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좋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니네 집 어디 수리하냐? 뭐 물 새는 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그건 왜?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말이다. 어째 사람이 저러냐. 내 아까 외출해서 친구들 만난 다음에 윤서줄 장난감하고 너랑 김서방 먹으라고 초밥을 샀거든. 그래서 갖다 주려고 집에 갔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나한테 전화를 걸더구나. 아버님 오시는 거 창문으로 봤는데 지금 집 수리하는 중이니 나중에 오시라고 말이야. 대체 김서방 집에서 뭘 한 거야? 저는 집에까지 온 아빠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짓말까지 한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남편은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아빠가 윤서 장난감하고 우리 먹을 초밥 가지고 오셨는데 문은 왜 안 열어주고 거짓말까지 해? 우리가 무슨 집수리를 해. 너 뭐 했어? 뭐 했냐고. 하긴 뭐래. 그냥 영화 보고 있었지. 나 계속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데 아버님 오시는 게 딱 보이잖아. 너도 없는데 오셔봤자 내가 대접해드리기도 뭐해서 그냥 둘러댄 거야. 아니 아버님은 그걸 또 쪼르르 너한테 가서 다 말씀하셔? 다 참. 나이는 그렇게 드셔가지고 어째 그러시냐. 야, 너 뭐라고? 아빠는 집수리 한다니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 당연하지. 아빠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싫었으면 아빠 전화 끊지 말고 받지 그랬어.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거잖아. 너 감히 우리 아빠를 우습게 만들어? 회사에서 일도 개떡같이 하는 인간이 누구 때문에 안 잘리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우 또 그 소리. 내가 진짜 회사 다른 데로 옮기고 만다. 너 그 유세 떠는 거 꼴 보기 싫어서라도 옮기고 만다고. 그리고 이까칩? 야, 줘도 안 가져. 좀만 기다려라. 내가 30평대 아파트로 가고 만다. 사고나 치지 말라고 인간아. 저는 그날 남편과의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이렇게 저를 유세나 떠는 인간 만든 건 자기가 우리 친정 식구들을 너무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니까요. 저와 우리 식구들을 자기 취직 좀 시켜주고 빚 갚게 해줬다고 갑질이나 하는 인간들 취급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아이 한번 돌보지 않고 자기 먹고 입을 것부터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이가 아빠를 보며 더 상처받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TV나 본 게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실 청소를 하다가 화투장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화투에 정신이 팔려서 아주 패가망신할 뻔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도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화투장은 다시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도박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순진하고 해맑아 보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저 한때 잠시 빠졌었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잠시 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새언니는 저를 보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서방님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외근 나갔다가 봤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업무 시간에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힘 좀 쓸 것 같은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에 둘러싸여서 남편이 뭐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남편한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넸는데 딱 봐도 돈뭉치 같았어요. 서방님 무슨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걱정돼서 죽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작전을 짜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 몰래 부동산에 금매로 빌라부터 내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전에 넌지시 남편에게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갔다 올게. 엄마 요양원 들렀다가 아빠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야. 오빠랑 새언니도 온다고 했어. 넌 안 갈 거지? 야, 난 쉬어야 돼. 요새 회사 진짜 장난 아니야. 인간적으로 일 그렇게 시키는 회사 처음 본다, 정말. 뭐 그런 말 할 만큼 다른 회사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알았어. 그럼 나랑 윤서만 갔다 올게. 아우, 끝까지 빈정대는 거 봐. 잘 갔다 와. 나는 밥 차려주는 사람 없어도 계속 혼자 있어야겠네. 저는 못 들은 척 입을 꾹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실은 오후에 아이들 집에 두고
나갈 때 잘 있는지 볼 수 있는 홈캠을 사다가 부엌에 설치해 주었거든요. 저는 시침이 딱 되고 토요일 아침에 짐을 챙겨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딸아이는 미리 연락해 놓은 친구 집에 맡겨두고 저는 새언니와 함께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에서 제 태블릿으로 거실 홈캠과 연결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잠시 후에 오빠도 와서 자리에 함께 했어요. 아가씨,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건 가족이 다 알아야 돼요. 네, 이미 마음에 가고 다 한 상태에서 뭐 감출 게 있겠어요. 어차피 오빠도 그 인간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잖아. 놀라울 거 하나 없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자칫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인생에 저 자식이 똥물 끼얹을 것 같은데 허튼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정말 친정 식구들이 너무 든든했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가 태블릿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쯤 되자 웬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화투판이 벌어지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집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남편은 그거 냄새 감춘다고 향 피우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더군요. 어쩌면 저런 일에는 완벽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건지 참 미스테리하더군요. 게다가 돈다발이 오고 가는데 딱 봐도 장난이 아닌 액수 같더라고요. 와, 저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키우는 집을 도박장을 만들어? 나 진짜 저 자식을 어쩌지? 내 당장 가서 이 자식을 끝장내고 말 거야. 오빠가 흥분해서 카페를 나가려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오빠, 가만히 있어봐. 나 다 생각이 있으니까. 수요일까지만 기다려. 수요일? 수요일은 왜? 저런 건 현장을 잡아야 돼. 내가 생각이 있다니까. 수요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오빠를 진정시킨 다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카페에서 새언니랑 지켜보다가 그 인간이 화투를 친다 싶으면 바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밤을 새우며 그 사람들과 화투를 쳤고 다음날 낮 12시쯤 돼서야 중국집에서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더라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을 싹 치워놓고 저와 딸아이를 맞이하더군요. 잘 놀다 왔어? 아주 놀고 먹어서 둘 다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네. 나는 집에서 라면만 먹느라 얼굴이 다 거칠하구만. 그런 거 치고는 입술이 번지르르 한 게 깐풍기에 고추 잡채는 기본으로 시켜 먹은 얼굴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시켜 먹어. 혼자서 밥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거의 굶을 뻔했구만. 야, 집 앞에 중국집 그릇 아직도 안 가져갔어. 거짓말도 좀 성의껏 해봐. 그리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왜 굶어? 제가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는 게 등 뒤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상우 씨 내일이랑 모레 회사 쉰다며? 회사에서 안 쓴 휴가 다 쓰라고 무조건 쉬는 날 정해줬다는데? 그걸 형님이 너한테 말했냐? 하여간 이래서 누구 아는 회사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니까. 야, 나 쉬어도 다 갈 데 있으니까 어디 가져가 할 생각 하지도 마. 행여나 윤서 보라고 그런 말 하기만 해. 윤서랑 나는 본래부터가 안 맞는다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맞고 안 맞는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땡땡호텔 호캉스 패키지 예약해놨으니까 어머니랑 둘이 다녀와. 방 따로니까 가서 편히 놀다 오라고. 뭐? 땡땡호텔 패키지? 너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금세 표정이 풀리며 좋아서 눈동자를 막 굴리더라고요. 나도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참, 수요일날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와. 저녁은 여기서 먹어야지. 야, 네가 웬일이냐? 이제 좀 철이 드나 보구나. 와,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겠네. 나 사실 딴 약속 있었는데 네가 굳이 예약했다니까 큰맘 먹고 가줄게. 아무튼 고맙다. 갔다 올게. 남편은 그렇게 신이 나서 회사를 갔고 저는 집에서 짐 정리를 대충 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왔고요. 화요일이 되고 남편은 신이 나서 자기 본가루가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로 갔고
저는 딸과 집을 나왔어요. 친정에 있으면서 저는 수요일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제가 고대하던 순간이 왔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야, 이게 뭐야? 집 문 안 열려서 벨 누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네 집이라잖아. 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 지금 어디야?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지 쨍쨍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팔렸어. 금매로 좀 싸게 내놔서 금방 나왔거든. 그래서 난 친정으로 이사 왔고.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모르게 집을 팔아? 너 딱 기다려. 나 오늘 가만 안 있어. 그러고는 전화 끊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따지려고 불이 났게 친정으로 왔지만 집 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집 앞에 아빠랑 오빠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자네 여기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네. 소란 피울 생각이거든.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사부인, 어서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시죠. 아, 이젠 사부인 아니겠네요, 아주머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깥사돈.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댁 어른한테 하는 태도예요.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런 거잖아요. 당장 얘 나오라고 하세요. 그때 제가 집 앞에 나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야, 이거 뭐야?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장인어른, 형님,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 어쩐 일로 저랑 엄마 호캉스 패키지를 다 끊어준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같은 식구라지만 이런 것까지 감싸시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야, 김상우,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러게,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아니, 뭐라고? 자네야말로 사돈이고 자네 여동생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할 소린가? 터진 입? 주둥아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저 이 사람하고 안 살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저한테나 윤서한테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 사람 다 알아요. 윤서 곧 돌인데 그거 관심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아줌마도 그렇죠. 윤서가 아들 아니라고 제대로 봐주시기는 했어요? 아줌마는 할머니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건요. 저희한테 저 인간 도박으로 문제 심각하게 일으켰던 거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모욕이니 뭐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막 흥분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박이라니. 너 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러냐? 너는 지금 이게 잘하는 거냐고. 맞다. 얘가 분명 화투 치는 거 좋아해서 내가 화투장 절대 쥐어주지 말라는 말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 모함한 거 아니야. 막말로 너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어요. 그것도 제 집에서 도박판 버린 거요. 저는 맛보기로 남편이 도박판 사람들을 집에 끌어들인 날 영상을 휴대폰으로 짧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손을 덜덜 떨며 아빠한테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 집 네가 부동산 투기 사기당하고 대부업체 대출 못 갚아서 집 팔아 갚느라 우리 아빠가 내준 거잖아. 너 또 사고 칠까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조건이었고. 아줌마, 이런 것도 몰랐죠? 저 인간이 말 안 했으니 모르겠죠. 그런 것도 제가 다 참고 넘어갔는데 제가 누굴 모욕해요? 저희를 속이고 얼렁뚱땅 결혼시킨 아줌마도 나쁘고요. 저 인간은 인간 말종이에요. 사람도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 있는 집에 도박판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느라 저희 아빠 집에 들이지도 않고요. 제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더 이상 같이 살겠어요. 우리 새언니가 저 인간 힘 깨나 쓰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인간들 사채 빌려주는 인간들이더라고요. 쟤 또 사채 썼어요. 그것도 진짜 무서운 돈이요. 저 그거 감당 못해요. 이거 다 변호사하고 상의했는데 소송으로 가봤자 아줌마 변호사 비용만 깨지니까 알아서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등짝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이놈아, 내가 다시는 그딴 짓 하지도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결혼하고 얌전히 잘 살라고 했지? 누가 또 도박판을 벌리래? 너 한 번 만나 그러면 아빠가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 왜 네 복을 네가 발로 차냐고. 아, 나 진짜 한 번만 그랬어, 한 번만. 그냥 너무 심심해서. 삶이 너무 따분하잖아.
일하고 집에 오고 낙이 뭐가 있다고? 엄마, 진짜 나 딱 한 번 그런 거야. 웃기지 마. 너 우리 아빠 집에 못 들어오게 한 날 그때도 도박한 거 다 알아. 내가 집에서 화투장도 찾아냈고 네 방 장 속에서 네가 화투 친 날 적어놓은 다이어리도 찾았어. 꼴에 아주 그런 건 꼼꼼하게 기록해놨더라. 야, 너 그거 불법이야. 어디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남편 등짝을 마구 때렸어요. 으휴, 가만히 좀 있어. 네가 뭘 잘했다고 이래?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얘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기 형님, 우리 상우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상우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제가 뭐라고 하려는데 오빠가 먼저 나섰어요. 더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시켜준 회사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곤란해하는데 제 부탁 때문에 성과급도 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런데도 저 사람 저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오히려 동생한테 그딴 집 하나 주고 회사 들어가게 해줬다고 유세 떤다면서 저희만 나쁜 사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도박이요? 그거 못 고쳐요. 무슨 센터라도 보내서 치료받게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윤서한테 최소한의 아빠 노릇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애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이날 이때까지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줬어요. 그러는 동안 어머니도 한 번도 안 찾아오셨죠? 그런데 뭘 보고 제가 더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도박까지 하고 빚까지 졌는데요. 아줌마 아들이니까 아줌마가 데려가서 책임지세요. 이제 더는 저희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자네도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그렇게 저희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급했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은미야, 너 섭섭하게 한 거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나 다시는 실수 안 할게. 실수? 그게 실수야? 네 말 못 믿어. 너 부동산 사기당한 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도박판에서 만난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우리 집 왔던 사람 중 한 명 추적해서 만나봤거든. 그래서 얘기 다 들었어. 도박판에서 친해져서 형 동생 했는데 그 인간한테 당했다고. 넌 계속 우리를 속였어. 그러니까 다시는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야, 내가 진짜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살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집에 못 들어가. 아빠한테 쫓겨나. 어디 지낼 데도 없고 당장 거지 된다고.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생각만 하는구나. 너 먹고 지낼 데 없어서 내 동생한테 빌붙겠다는 거지. 당장 일어나 이 자식아. 화가 난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고 한 대 치려고 했지만 저와 아빠가 필사적으로 뜯어 말렸어요. 한 대 치고 나면 후련하기야 하겠지만 그걸 빌미로 뭐라도 뜯어낼 사람들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자네 신혼집 팔아서 빚 갚은 거 우리 은미 목숨 돌려주게. 그 집 자네보다 은미가 돈 더 내서 장만한 거잖아. 그러니 은미 몫은 빠른 시일 내로 갚아. 안 그러면 그거는 내가 따로 고소해버릴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한 아버지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저희 집 배를 누르고 한동안 소란을 피웠지만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차가 왔고 결국에는 포기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한테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은 포기를 하고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봤자 절대 유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남편 놈은 아이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게 다시 확인되니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줄 돈이 모자라서 결국 자기 아버지한테 손을 벌린 남편은 이 일만 해결해주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아주 쫓겨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호령에
아무 말 못했고요. 그리고 오빠 덕에 취직했던 회사도 퇴사하고 다시 백수가 됐다네요. 저는 그 후 회사에 복직해서 다니고 있고 집도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딸아이와 요양원도 자주 갔고 아빠와 오빠 가족의 도움으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네요. 너무 심한 남편을 만나서 호되게 당해서인지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저 우리 딸 잘 키우며 지금처럼 조용히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8살,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 다 가는 대학문은 밟지도 못한 채로 20대 초반에는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대학 가서 MT도 가고 하는 모습이 늘 부럽기는 했지만 녹록지 않은 형편 덕에 부모님 빚을 갚느라 거의 20대 초반은 돈만 버느라 다 지나갔네요. 어느 정도 부모님 빚을 갚아갈 때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으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더 이상 빚이 아닌 나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에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피부 미용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름 대학을 나와서 취업도 조금 큰 에스테틱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대기업만큼 큰 곳은 아니었지만 보수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VIP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고급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 샵으로 화장품을 납품해주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유복한 가정에서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다정한 모습이 좋아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평탄할 것 같았던 제 삶이 시댁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시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 두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은근슬쩍 저를 못 믿어와하면서 무시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아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어도 예단은 1억 이상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단 1억이요? 저희가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최대한 3천만 원은 만들어 볼게요. 아니, 막말로 우리는 쌍둥이 아들만 둘인데 둘째 며느리는 결혼한다고 집도 해오고 차도 해왔는데 그깟 1억을 못 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 학교도 야간 전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은 둘째 며느리까지 다 명문대 나왔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이 결혼 안 시키려다. 그래도 우리 애가 유선이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네요. 저희 집이 가진 게 없어서 유선이를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참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 밑에서 빚만 갚느라 주눅든 모습이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이 무리하게 예단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또 한없이 작아지시더라고요. 사실 돈 없는 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님 모습에 정말 욱했지만 부모님 얼굴도 있어서 눌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과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결혼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을 수없이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파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해서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어요.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동서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봐도 세련돼 보이고 얼굴도 예쁜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또 성격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저랑 반대인 동서의 모습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직업은 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이 집안의 예쁨은 동서가 다 차지하는 듯 했어요. 명절 때마다 저 혼자 며느리라서 외로웠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형님이 생겼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동서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형님. 아직 모든 게 낯설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랬어요. 고마워. 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조금 어색하네. 주방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시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이 집의 딸마냥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저런 건 배워야겠다 싶으면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기분 탓일까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일을 시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형님, 그래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시죠? 그럼 내가 전 부칠 테니까 동서는 나물 무칠래?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죠. 무슨 소리예요? 형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 세 가지는 형님이 하셔야죠. 이러면서 씩 웃으며 홀랑 시어머님 곁으로 가서 같이 TV 보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뭐라 말도 못하고 괜시리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가 다 끝나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제가 깎은 과일들을 냉큼 포크로 집어 시부모님 입에 넣어드리면서 맛있죠 어머님? 이러는 게 참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뭔가 저만 도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곧 단풍 지는 가을인데 가족들끼리 나들이 한번 안 가실래요? 제가 단풍 예쁘게 지는 명소를 알아요. 저도 말 한마디 붙여볼까 해서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광주의 화담숲 단풍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동서, 혹시 거기 말하는 거야? 네? 형님 아니요. 거기는 광주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졸업했던 고려대 캠퍼스 뒤쪽 산책로 말한 거였는데. 아, 형님은 고려대 안 나와서 모르시죠? 거기에 맞장구라도 치듯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자기야. 거기 단풍 진짜 이뻐. 형이랑 나도 학교 다닐 때 캠퍼스 뒷길 자주 거닐면서 사진 찍곤 했었는데. 역시 같은 학교라서 통하는 게 있네.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동서까지 고려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은근히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명문대 너네끼리 다 알아서 해먹어라.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첫 명절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방에 놓아뒀던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동서와 도련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아, 형님 정말 짜증나.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당신이 형이랑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왔다고 저 무식한 여자한테 형님 하는 것도 짜증나고 패션도 왜 저래? 무슨 시장에서 옷 사다 입었나 봐? 누가 보면 재혼한 아줌마인 줄 알겠네. 저런 촌스러운 사람이 내 형님이라니 정말 싫어. 그냥 자기가 이해해. 어차피 명절에 잠깐 보고 말 사이인데 뭐. 100번 생각해도 우리 형이 아깝지만 뭐 어쩌겠어. 형 눈이 삔 거를. 상견례 때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뻔뻔하게 결혼까지 한 거 봐. 진짜 자존심도 없나 봐. 우연히 방에서 새어나오는 도련님과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에 왔네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왜였는지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저와 동서 둘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너무 잘 됐다며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차별을 해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참 고생 많겠다. 아기 가질수록 따뜻한 거 많이 먹고 몸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집으로 갈게. 어머님, 집에서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 닮은 예쁘고 똑똑한 아가 낳아야지. 시모와 동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더라고요. 임신은 저도 했는데 저한테는 축하한다 이 한마디 안 하고 거들떠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용기 내서 어머님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말을 먼저 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임신했어요. 몸이 무겁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출산하려고요. 얘 좀 봐라. 건강하게 출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발 아기가 우리 아들 머리 닮아야 하는데.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알았다. 그만해라. 제 얘기는 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저를 무시하는데 여기에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자리에 없었던 터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는 서름이 복받쳐서 남편에게 아까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 너무 서운해. 맨날 어머님은 동서랑 나랑 비교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동서도 내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나 시댁에 가기 싫어져. 응? 어머님이랑 재수씨가 자기한테 왜 뭔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재수씨가 당신 임신했다고 출산 선물로 아기 옷이랑 선물 바리바리 싸왔던데? 응? 무슨 출산 선물? 나는 못 받았는데? 아, 나한테 건네줬어. 같은 시기에 임신돼서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 형님들 무례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면서 나한테도 아주 당신 동생인 것 마냥 살갑게 말해주더라. 이거 보면 친자매인 줄 알겠어. 무슨 소리야. 맨날 나만 보면 사람 은근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데. 에이, 왜 그래. 당신한테 잘하려는 사람한테. 왜 저희 남편한테는 저한테 잘하는 척 하는 건지 동서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얄밉기만 했지만 차 뒷좌석에 아기 선물이 한가득 쌓여있는 걸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오해했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댁을 갈 때나 동서와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깔보는 듯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저를 무시하며 시모한테 가서 이간질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인지 도련님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뷰티학 가면 뭐 배우는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 아니요. 저는 피부 쪽 전공이라서 피부 관리나 기기 관리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도련님이랑 동서 피부 관리 해줄게요. 이래봬도 저 손재주가 좋아서 장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학과도 있어요? 취업하면 어차피 동네 피부 관리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학교 다닐 바엔 그냥 취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학생이요? 전문대에도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꼴등 싸움 아닌가? 뭐라고요? 꼴등 싸움이요? 장난입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무섭게. 동서만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도련님도 이젠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오면 형수님,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들게요.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뺏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며 저를 무시하는 건지, 내가 전문대 나온 게 그렇게 무시받아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에 서럽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임신해서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저를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오늘 또 어떻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가끔 무서워질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요. 너무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저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집에 갔죠. 물론 시댁에 가면 좋은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시하는 시댁에 그리고 동서에 시달리면서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시댁과 얄미운 동서가 보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시어머님과 동서가 과일 바구니까지 갖고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몸은 괜찮니? 그러길래 애가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형님, 저 왔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근데 형님, 제가 봐도 몸 관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위로해줄 거 아니면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온 건지 이상하게 뭔가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부터 나열하는 시모와 동서의 모습에 화가 나서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아니, 얘가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가난해서 결혼 안 시키려다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너 유산한 게 내 잘못이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동서랑 저 매일같이 비교하면서 학교가 어떻고 저쩌고.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저 전문대 나온 거 맞고 그거 알고도 결혼시키신 거잖아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시모를 쏘아보며 한마디 던지니까 동서가 옆에서 시모에게 참으라는 듯 또 알랑방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세상 착한 척 하는데 왜 나랑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돌변해? 왜? 그렇게 살면 네 스스로가 좀 교양 있어 보인다디?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못되게 살면 벌 받아. 그런 모습에 네 자식이 잘이나 훌륭하게 자라겠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님이 유산된 게 안타깝고 슬퍼서 위로해드리려고 온 건데. 웃기고 있네 진짜. 위로? 위로하려고 온 거라고? 동서 오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보자마자 첫인사가 몸 관리 잘못한 것 같다며. 말이야 방구야. 웃기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사람 대접해줄 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렇게 시모와 동서에게 소리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모는 당연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동서가 그런 시모의 팔을 잡고 말리며 나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제 말을 자르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요즘 왜 그래? 아까 낮에도 엄마랑 재수씨 다녀갔다며. 근데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온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난리쳤다며? 몸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대체 가족들한테까지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한테 화낼 자격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과 시댁 때문이야. 소리 지른 건 보이고 나 힘든 건 안 보이니?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위로 먼저 하는 게 사람이지. 안타까운 일 겪은 사람 직접 찾아와서 험담이나 해대고. 그게 명문대 나온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위로인가 보지? 명문대? 웃겨 진짜. 맨날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며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이야기 제대로 들어준 적이나 있어? 내 소중한 아이도 이른 마당에 내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까지 소리 지르는 게 문제야? 내가 봐줘서 그 정도였어. 그리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준 건 당신이야. 너도 네 새끼 잘못되게 하는데 잘못 있다고. 너도 꼴 보기 싫어. 제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오고요. 부랴부랴 혹시 시댁에 갔을까 찾아봤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민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넌 그렇게 알거라. 네가 민혁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애가 참다 여기까지 찾아오겠니? 유산한 게 벼슬도 아니고 대체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저랑 남편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 테니 그이 오면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거의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쫓겨나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봤죠. 도대체 이 시댁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렇게 학벌이 중요한 건지, 그럴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에 연락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 상견례 때부터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너 때문에 참았다. 그렇게 우리 딸 부탁한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예단으로 따로 7천만 원이나 건네드렸는데 널 그렇게 무시했다니 내가 용서 못하겠다. 당장 나와라. 응? 예단비로 3천만 드린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널 믿게 볼까봐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7천 마련해서 드렸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안 했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일이 났는데도 상황을 반감만 하는 남편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단비는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은 어차피 시댁이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상관없고 혼수해 간 거랑 무리하게 요구한 예단비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겠다 싶었어요. 큰맘 먹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가족들이 아무 일 없는 듯 저녁을 먹으려고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마냥 큰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너 이혼 서류다.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저희 집 사정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으셨던 예단비 7천만 원 제발 돌려주세요. 얘 좀 봐라. 너 그동안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니? 그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로 줬던 돈도 돌려줄 거니? 생활비를 저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7천만 원 돌려주세요. 뭐라고? 7천만 원? 참 기가 차서 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얘가 끝을 모르는구나.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 집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예단비 돌려주세요. 주시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게요.
어머님과 저랑 그러고 있는데 글쎄 옆에서 남편이 엄마, 그냥 쉽게 받았던 그 돈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지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나랑 한 입을 덮었던 사람인가 싶은 생각에 기가 찼네요. 옆에서 동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깟 7천만 원 주세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워낙 없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하죠. 진짜 동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돈도 받아내야 하고 사람이 임신한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 순간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넣어줄 테니 앞으로 저급한 수준에 넣어와 우리 집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예단비가 입금이 되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사인을 했어요. 고맙다. 이 돈 먹고 시원하게 나는 간다. 참. 나도 정말 빌어먹고 살아도 너네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어. 뭐? 명문대? 웃기고들 자빠졌네. 그게 너희 밥 먹여주니? 다들 고상한 척 진짜 짜증나게. 너희 가족 냄새나 구린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하는지 못 배웠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몰라? 무식하게. 그래 뭐 그런 걸 외칠 만큼 니네 집이 대단하지도 않지. 어떻게 된 게 인성들이 하나같이 다 개똥들이야? 아,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니넨 뭐냐?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 살아봐라. 그깟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니네가 최고로 살 것 같지? 우물한 개구리야 뭐야. 밖에는 니네보다 훨씬 잘 살고 멋들어진 사람들 많어. 앞으로 내가 지켜봐줄게. 잘 살라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바로 짐을 싸서 나왔네요.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다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작은 빌라 하나 전세로 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피부 미용이라 가게를 차릴 여력은 안 되고 또 피부 미용을 오래 쉬어서 그런지 손이 안 풀리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자니 우울한 생각만 자꾸 들기도 했죠. 이러면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최대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피부 관리를 공짜로 해주며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 기술들을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주고 나니까 피부가 무척이나 좋아졌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기프티콘이나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최대한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무일푼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입소문이 타면서 근처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도 제 피부관리법이 핫해진 거예요. 아, 이제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아파트 큰손이라 불리던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분이 저희 집에서 관리를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차피 나도 건물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작은 상가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이자도 됐고 그냥 월세 20이랑 관리비만 줘요. 대신 나는 피부 평생 무료로 해줄 수 있죠? 네? 월세 20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동네 못해도 상가 건물 월세가 100이 넘던데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 군데 다녔지만 신기기니 새로운 시술이니 뭐니 실증도 나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피부 관리샵은 없더라고. 동생만 괜찮으면 내 피부 평생 해주는 조건으로 어때요? 네? 동생이요? 뭐
동업자라 부르기도 그렇고 동생 사람도 마음에 들고 내 피부만 예쁘게 관리해주면 되니 이참에 언니 동생 하죠 뭐. 자기 피부 관리를 평생 무료로 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1층에 작은 샵 하나 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사정을 듣고서는 관리비와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며 제대로 성공해서 복수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저는 진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1층에서 샵을 열게 되었고요. 피부샵을 운영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가며 대학에서 배웠던 화장품 제조까지 해서 지금은 특허까지 받아 제 이름으로 된 화장품까지 출시하게 되었답니다. 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화장품이 입소문을 타자 여러 업체에서도 러브콜이 진행됐고요. 저에게 베푸셨던 사모님께 은혜도 갚고 더 큰 샵도 오픈했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던 중 웬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다 싶었는데 전 남편과 동서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는 왜 왔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두 사람을 쳐다보자 전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참나, 사랑? 말도 참 뻔뻔하게 하는구나. 됐고, 너네 집 부자 아니었니? 집 놔두고 왜 그 집 꼴이야? 그 꼬라지에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사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쫓아내려는데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형님, 그래도 함께한 예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보세요. 그쪽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던 길거리에 나앉던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신고?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어디 한번 계속 쫓아내 보세요. 누가 이기나. 저 지금 진짜 급하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동서는 몇 날 며칠을 가게로 찾아오면서 제발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나중에는 혹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풀린 거냐며 비꼬더군요. 형님, 생각해보니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혹시 아주버님과 이혼하기 전부터 중간에 돈 많은 남자 꼬신 거 아니에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동서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역시 지금도 개차반이네. 고작 생각해낸 게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야? 하긴 지 스스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비꼬는 것만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뛰는 게 어때? 그럼 한 푼이라도 벌잖아? 뭐라고요, 형님? 저 명문대 나왔거든요? 편의점이 가당키나 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나한테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니 명문대 친구들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새 셀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셋을 세려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도련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동서의 무릎을 억지로 꿇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어머님 돈까지 다 끌어서 사업한 거라 저 이걸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절대 무릎까지 꿇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서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저에게 싹싹 빌며 제발 돈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침대에서 관리를 받던 저에게 투자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경찰은 내가 불렀으니까 얼른 하던 피부관리나 마저 해줘요. 몇 분 뒤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동서와 도련님은 결국 제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빌었을까 싶은 생각에 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던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난 뒤 구조조정 순위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1순위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자기도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며 징징대다가 사업 하나 차리겠다며 시댁 돈부터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써서 무리하게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어떻게 사업할 건지 계획도 없이 명문대 출신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만들려다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거예요. 꼴에 처음에 사업 좀 된다고 확장시키다가 결국 파산해서 그 꼴이 난 거죠. 투자 규모가 무려 50억이나 됐으니 전 남편부터 도련님의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실패했다네요.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시댁지방 명문대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동서를 경찰에 신고하네 만회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이혼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다시금 옛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정말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나 싶은 생각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벤츠도 신형으로 한 대 기분 좋게 뽑았어요. 그리고 차를 뽑은 기념으로 친정 엄마랑 가까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3개월을 넘게 기다린 제 차가 출고되던 그날, 엄마랑 단 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던지라 앞으로 우리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자면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했죠. 그런데 날씨가 좋다 보니 다들 여행을 가는지 도로에는 차가 참 많았어요. 엄마, 차가 많이 막힌다. 휴가철도 아닌데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우리처럼 여행 가나 봐. 나는 차가 막혀도 좋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고급 외제차도 타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엄마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네. 이 좋은 날 울지 마. 왜 울어? 엄마도 참.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좀 먹자. 오래 운전해서 그런지 좀 출출하네. 우리 딸 배고파? 저기 길가에 옥수수 파는데 저거라도 먹을까? 차로 정체된 도로가에는 상인들이 마실 물부터 해서 옥수수와 찐감자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도 고팠는데 잘 됐다 싶어서 열심히 옥수수로 호객행위를 하는 아줌마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줌마, 옥수수 한 봉지만 주세요. 3,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요. 잔돈은 어머, 어머님 아니세요? 저는 옥수수를 건네받고서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몸빼바지에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옥수수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도로 위에서 호객행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게다가 차가 위험하게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옥수수를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얼굴에 분장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님도 저인 걸 알아보고 놀라셨는지 옥수수로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맞는지 몇 번이나 얼굴을 흘끈거리며 쳐다보더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제 안부보단 금세 시선이 제 차로 가더군요. 이 벤츠 너 거니? 네? 그럼 제 차죠. 황당한 질문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어머님을 쳐다보니까 뭐가 그리 서러우신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랑 나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차까지 뽑고 잘 사니? 아이고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조금 안쓰러워지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길래 어머님, 처음부터 사람 귀한 줄 아셨어야죠. 그렇게 명문대 하더니 제가 그랬죠. 명문대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은 꼴을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랑 휴가 가는 중이니까 이제 제 차에서 좀 떨어져 주실래요? 제 말 한마디에 어머님은 작은 가게 앞 바닥에 주저앉으며 폭풍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의 전 재산인 옥수수를 꼭 끌어안은 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 처절하고도 비참했어요. 그렇게 악연 같았던 동서와 전 남편, 그리고 시댁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절감합니다. 통쾌하기도 하고요. 그런 통쾌함도 오랫동안 만끽하고 싶은데 이제는 시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바빠졌어요. 그간 제가 운영하던 피부샵이 잘 되어서 지금은 샵을 늘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 귀한 줄 아는 남자와 꿀 떨어지는 연애를 하면서 재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일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니 분노도 줄고 즐겁기만 해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진심으로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